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 강의했던 것 중에서 프라그마티즘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실용주의 교육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철학 세 가지와 현대 교육 철학을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먼저 강의를 하고 이어서 예수의 사랑과 목자의 겸해를 비교하면서 교육에서 사랑과 겸해가 가지는 어떤 사상적 의미, 교육적 의미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강의할 내용은 전통적인 세 가지 철학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철학으로 했던 프라그마티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실용주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그마티즘은 실용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제3의 철학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프라그마티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예로 들기도 하고 또 고사성어, 동가식, 서가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조화와 균형, 이것이 프라그마티즘의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으로 해서 최선의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이것이 실용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실용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저 돈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실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돈만, 물질만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고상한 정신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의 가치가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실용, 프라그마티즘에서 말하는 실용이라는 뜻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가 최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철학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아이디얼이었죠. 관념을 중시하는 철학, 아이디얼리즘. 반대는 리얼리즘이었죠. 사실. 그런데 아이디얼한 철학은 정신과 내면 세계를 지나치게 오직 진실한 것으로 최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주의는 실제적인 어떤 자연,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 그것이 진실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럼 프라그마티즘은 뭐냐? 정신적인 것과 아이디얼한 것, 동시에 리얼하고 사실적인 것, 이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실용이고 프라그마티즘 하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신의 추구를 너무 강조해서 육체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면 치우친 거예요. 정신은 고상할 줄 몰라도 육체는 형편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러면 정신은 건강하고 동시에 육체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실용적인 미입니다. 그리고 돈과 사랑 어느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실용주의가 표방하는 어떤 조화와 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동쪽과 서쪽에 사는 총각이 있어요. 어느 한쪽만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동가식이라고 했죠. 동쪽 집에 있는 밥을 먹을 때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밥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럼 식은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잠자리가 편안한 서쪽 집에 가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쪽 집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동가식, 서가숙 이렇게 보았죠. 보통 우리는 선을 판단할 때 가치론에서 무엇이 선인가 이것을 판단할 때 관념론, 아이디얼한 철학에 있어서는 무엇을 중시합니까?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동기가 선하면 결과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리얼리즘, 사실주의는 뭡니까? 결과가 선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출발해도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결과주의죠. 그러면 프라그마티즘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은 뭐냐? 동기도 선하고 결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실용적인 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도 선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어떤 선한 결과를 맺으려면.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던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도 그 마음에 처음에 출발한 대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마음과 행동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라그마티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정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직이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직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잘못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자를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호등이 있죠. 사람은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 일종의 정해진 규칙에 따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초록불만 건너가야 되느냐? 상황이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큰 일이 벌어졌어요. 빨리 가서 어떤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초록색 불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황윤리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또 문제는 있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선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 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로서 그것이 최선의 결정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일, 이와 같은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선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오히려 우정을 든든하게 만들고 사랑을 돈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왜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남자친구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면 오히려 그 상황을 망치게 되는 거죠. 별로 어울리지 않아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색깔이 예쁘다,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해야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실용주의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에 있어서 감각과 인간의 경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그래서 정신의 고상함, 그 다음에 어떤 육체의 감각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에 실용주의 교육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을 정리를 해보면 정신과 신체를 조화시키는 교육을 실용주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체의 발달과 정신의 발달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 관념론에서 교육은 오직 정신과 마음의 어떤 상태를 고양시키는 것을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신체적인 단련만을 위한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격언 중에 보면 머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고 머리는 하늘을 지향하고 발은 땅에 있어야 된다. 현실이죠. 땅은 현실입니다. 머리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상을 추구해서 하늘을 향하게 하고 발은 현실에 땅에 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용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어떤 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이 하나도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항상 발전이 없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바른 땅에 두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가치와 건강한 교육을 지향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용주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게 교육의 결과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교사가 잘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고 흥미 있고 유익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초점이 학습자에게 있는 거예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함량되고 쌓여가는가, 학습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 교육에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실용주의는 가치가 변화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건가,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교육이 변화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에서 유명한 것은 실제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 삶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삶이 곧 교육이다. 삶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교육 철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용주의 교육을 좀 더 보충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전통 철학 세 가지와 현대 교육 철학의 경향성을 서로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철학이 세 가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아이디얼리즘이라고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이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철학. 두 번째 전통 철학은 실제론, 리얼리즘, 또 사실주의라고 했죠. 교육으로 보자면 사실주의. 달리 말하면 교육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체험과 또한 어떤 자연세계를 잘 인식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실제론이고, 실제론의 바탕을 둔 사실주의 교육의 어떤 특징이죠. 세 번째,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철학이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죠. 조화와 유연성입니다. 어느 한쪽에 고집해서 동쪽만 고집해서 먹는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서쪽만 고집해서 잠자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숙식을 조화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먹을 때는 동쪽, 잠잘 때는 서쪽. 그러니까 실용이죠. 조화와 유연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철학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반으로 해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인생을 해석할 수도 있고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을 바탕을 두고 말이에요. 이 전통적인 철학의 세 가지에 따라서 나타난 현대 미국 중심의 교육 철학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육 철학의 네 가지 경향성을 보면 전통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항존주의라고 나와 있죠. 항존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교육 철학의 특징입니다. 항존이 뭘까? 항존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페르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항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존, 한자로 보자면 항은 항상이에요. 항상 존은 존재한다. 항상 있는 것. 어느 시대나 항상 중요한 것으로 존재하는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주의는 너무 실용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너무 과거의 위대한 고전이나 과거의 훌륭했던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에 따라서 나타난 진보주의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이와 같은 철학이 바로 항존주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영원한 것, 항존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항존하는 것은
고전이라고 보는 거죠. 고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 그것은 고대 철학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항상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쳤던 것처럼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사는 다음 세대들을 고전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왜?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항상 변함없는 가치가 있었으니. 그러면 교육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의 저작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공자의 사상, 2000년 이상 전에 존재했었던 공자의 가르침,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고전,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텍스트로 삼아서 가르치면 가장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존하는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사상들을 영원한 가치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훌륭한 인물이 훌륭한 사회와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학교, 어떤 대학에서는 보면 교양 과정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를 정하는 경우가 있죠. 필독서 졸업하기 전까지 고전 100권, 주로 고전이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 혹은 예수의 어떤 사상, 예수의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로 고전을 다 정합니다. 과학 분야, 사상 분야, 예술 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 중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있게 될 이와 같은 내용들, 이것을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교육이 항존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교육 철학에서는 본질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본질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나옵니다. 에센시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에센스가 뭐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본질적인 것이 뭐냐? 사문에는 본질, 에센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캐내어 가지고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서 가르치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질주의 교육에서 그 내용으로 학문과 혹은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 본질, 학문에도 본질이 있겠죠. 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 핵심을 캐내어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도 핵심이 있다는 거죠. 철학에도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냥 철학자들 사상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철학의 핵심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철학하는 방법으로 삼았죠.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섭렵하지 않았어요. 다만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어떻게 하는가, 철학하는 방법 세 가지를 잡고 그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학문에도 핵심이 있고 인간의 문화에도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캐치해서 캐내어서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질주의라고 하는 교육 철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기본적으로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보는 반대는 보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수는 과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는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전통에서 탈피하는 것. 전통교육은 어떻습니까? 전통교육은 교사 중심이죠. 어려워도 무조건 외워라. 일방적이죠. 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주의는 뭡니까? 그거는 보수적인 방법으로도 벗어나는 거예요.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학생이 중심이에요. 전통적인 교육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죠.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런 거예요. 교과서가 표준이에요. 그러나 진보주의는 뭡니까? 교과서보다는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 그 내용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경험과 흥미로서 학습자의 것이 되도록 하느냐 이 문제예요. 교과서가 아무리 훌륭하게 되어 있어도 그것이 학생에게 흥미있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진보주의는 바로 학생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학생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교육이 의미있게 구성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사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최고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최고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자예요. 학습자가 교육을 받아서 의미있게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보주의입니다. 굉장히 진보주의와 보수적인 교육, 항존주의나 본질주의는 서로 교육의 철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대교육 철학에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재건주의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리컨스트럭셔니즘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컨스트럭셔니즘이 다시 구성하거나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재건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 질서가 혼란하죠. 현대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에서 사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사실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간성은 점점 사실은 인간성이 상실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요. 범죄나 무질서나 혼란. 그래서 재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해야 될 일은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무너진 사회 질서를 아름답게 다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고 무너진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교육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성 회복 교육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또 아무리 학습자의 경험을 의미 있게 잘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성이 향상되어야 된다.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어야 교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교육받은 인원이 한국이 교육의 열기가 매우 높잖아요. 교육의 열기가 매우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교육의 결과 한국 사회가 인간적이고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어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재건주의는 바로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며 사회를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교육이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건주의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가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교육의 철학입니다. 이 교육 철학이 전통적인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현대 교육 철학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전통 철학 먼저 관념론 나오겠죠. 이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론, 사실,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이 세 가지 전통 철학의 특징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철학과 방금 앞에서 현대 교육 철학으로 항존주의, 본질주의, 진보주의, 그 다음에 재건주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서로 연결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항존주의와 연결됩니다. 항존, 영원한 고전이죠. 고전. 그러니까 관념론과 서로 맥락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본질주의는 무엇과 서로 맥락이 통하느냐? 본질주의는 사실주의와 맥락이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진보주의는 무엇과 맥락이 서로 통하느냐? 진보주의는 실용주의와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 있죠.
진보주의는 실용주의와 맥락이 통하고 재건주의도 실용주의와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용주의는 3번과 4번 그와 같은 교육 철학에 영향을 미쳤는데 항존주의와 본질주의는 두 가지 다 전통적인 철학 중에서 관념론과 실제로 두 가지로부터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실용주의는 진보주의와 재건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고 항존주의와 본질주의는 관념론과 실제론 두 가지로부터 다 영향을 받은 관계라고 하는 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철학과 현대교육 철학을 연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적인 주제로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은 예수의 사랑과 목자의 겸연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는 서구 사상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의 예수의 사랑이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고 목자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동서양의 사상과 또한 동서양의 교육을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교함으로 해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교육에 대한 생각을 보다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교육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와 목자입니다. 예수는 서양에서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을 제공한 그런 어떤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굉장히 영향을 매우 많이 끼친 이와 같은 사상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동서양 사상을 비교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철학을 할 때 교육 철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 철학은 왜 하느냐? 왜 교육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 철학을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는 교육의 성격과 의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성격과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철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질문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을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교육 철학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대화해야 됩니다. 혼자 질문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혹은 앞선 사상가들과 소크라테스와 예수와 목자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또 나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철학이 하고자 하는 것,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세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라소피라고 했죠. 참된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질문과 대화와 참된 지혜. 교육 철학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의 교육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의 진정한 교육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어떻게 무엇을 지향해 지혜롭게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교육 철학을 공부하고 하고 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 역사,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많습니다. 최고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종합을 해서 보자면 인류 역사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교육하고 대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교육은 그러므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그 가치를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버린 교육, 그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 빠진 교사, 사랑이 없는 교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지식만 있을 뿐이지 참된 인류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다닐 때 정말 거기서 어떤 사랑이 있는 교육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육은 전혀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점점 알아왔는가?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점점 대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졌는가? 이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하는 교육이 인간을 소중하고 또한 인간을 귀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개인에게는 어떤 자격을 주고 또한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인류 사회 전체로 보자면 인간에게 기여한 바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소중하게, 또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교육이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에서 수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그것은 현실 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인간의 가치를 매몰해 나가는가, 이러한 굉장히 모순된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고귀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서 서양에서 예수의 사랑이 대표적이죠. 예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이 사랑이죠. 또 동양 사상에서 물론 사랑을 강조한 경우가 많겠지만 예수와 매우 흡사한 어떤 인간의 가치를 부르짖은 사람이 묵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상을 비교함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의 참된 어떤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관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와 묵자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묵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사상이든지 그 사상의 탄생은 시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사상이 탄생하게 되는가, 어떤 사상이 있으면 또 그걸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소개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예수와 묵자의 역사적 배경부터 이 두 사상을 비교하면서 교육 철학으로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